1982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당시 6살이었던 민준이는 새엄마가 온 뒤로 집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달 만에 아버지는 술집에서 만난 25살의 여자 은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녀가 불쌍한 아이를 위해 헌신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희는 겉으로는 자상한 새엄마 행세를 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을 줄 때는 상한 반찬만 주었고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찬물 한 컵을 던져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만이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고 민준이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한겨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은희가 민준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해 보이는 담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요 안쪽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바로 수천 개의 재봉용 바늘이었습니다. 은희는 며칠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담요의 안감을 뜯어내고 그 사이사이에 바늘 끝이 살짝 튀어나오도록 수천 개의 바늘을 꽂아 넣었습니다. 만지면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감으면 온몸이 찢겨나가도록 말이죠. 그녀는 이걸로 민준이를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든 민준이를 내려다보던 은희는 입꼬리를 올리며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아이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곧바로 날카로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은희는 아이를 꽉 눌러 담요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바늘들이 아이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담요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희는 꿈틀거리는 아이를 들어올려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욕실의 낡은 세탁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버지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담요에 감긴 채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아들, 그리고 그 아이를 욕실로 끌고 가는 아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달려가 아이를 구했겠죠. 하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를 도와 아이를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지만 철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세탁기 문을 열었고 둘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세탁기 입구를 붙잡았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손톱 2개가 뜯겨나갔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지만 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철수가 외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을 죽은 아내에게 묶어두는 족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이 아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은희는 남편의 말에 더욱 힘을 얻어 아이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배를 가진 채로 말이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담요가 찢어지면서 민준이가 그 틈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온몸이 바늘 자국과 피로 범벅이 된 채였지만 아이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욕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부부가 놀라 뒤쫓았지만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밤 맨발의 피투성이가 된 6살 아이. 민준이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저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었고 바늘에 찔린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민준이를 본 야간 직원은 경악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아이가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직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경찰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민준이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료진은 아이의 온몸에서 237개의 바늘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등과 팔, 다리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손톱 2개는 완전히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희와 철수는 처음엔 아이가 악몽을 꾸고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바늘 담요와 아이의 진술, 그리고 법의학적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 미수였습니다. 하지만 1982년의 한국 사법 시스템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법적 처벌도 미약했습니다. 게다가 은희가 임신 중이었다는 점, 철수가 초범이라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은희는 징역 3년, 철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온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특히 등과 팔에 남은 수십 개의 흉터는 그날 밤의 악몽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남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이 강했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놓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게 한 짓을 100배로 갚아줄 거야. 중학교에 입학한 민준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동시에 공부도 놓지 않았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시절에는 낮에는 학교,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틈틈이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민준이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6살의 민준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도 직전에 작은 제조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부동산, 유통업까지 손을 뻗쳤고 모든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2010년 34살의 민준이는 재벌 1세대 CEO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3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의 직원 수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한 젊은 재벌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철저히 자신의 출신을 숨겼고
과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2012년 가을 민준이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은희와 철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씁쓸했습니다. 은희는 출소 후 철수와 이혼했고 그 사이에 낳은 딸 하나를 데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재혼도 하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건강도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을 바로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했죠. 하지만 그는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준 뒤 그걸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은희였습니다. 민준이는 은희의 딸 20살의 미란이를 주목했습니다. 미란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아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민준이는 미란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주관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란이를 선발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미란이와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란이를 자신의 회사 인턴으로 채용했고 열심히 일하는 그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딸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에 감격했습니다. 민준이는 은희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은희가 일하던 식당 주인을 설득해 은희를 매니저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2배로 올려주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행운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배려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란이는 민준이의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은희는 식당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란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미란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병원 기록과 재판 기록, 그리고 자신의 등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자 미란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딸에게 자신이 재혼했었다는 사실조차 숨겨왔으니까요. 민준이는 미란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식당 지분, 그건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기회를 드리죠. 당신 어머니를 직접 고발하십시오. 그 살인 미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하고 어머니를 다시 법정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직장과 어머니의 가게,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란이는 며칠 동안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과 함께 망하는 것,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미란이는 경찰서로 향했고 은희는 딸의 고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은희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임신부도 아니었고 감경 사유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은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은희는 법정에서 민준이를 보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지만 민준이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철수의 차례였습니다. 민준이는 철수가 사는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초라한 노인. 그게 바로 한때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철수에게 접근해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집까지 마련해드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하십시오. 방송국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만천하에 고백하십시오. 철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몸이었고 민준이의 제안은 마지막 생존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바늘 담요로 감싸고 세탁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이 생중계되었고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동학대 방지 재단을 설립했고 자신의 재산 중 1,0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철수는 약속대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작은 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온라인에서는 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철수는 6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철수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준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돌려드렸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그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정확히 응징했습니다. 은희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고 철수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으며 민준이는 생존자이자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복수 이후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재단은 해마다 수백 명의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해냈고 가해자 부모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의 복수가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받았어야 할 대가를 30년 늦게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살아남아서 성공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준이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했고 그 아이에게 자신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절대 잊지 마. 그것은 6살의 민준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지시도지게 속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회복력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민준이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에게 한 짓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민준이의 재단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처벌법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었고 살인 미수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감옥에서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 미란이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고 그녀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쪽방촌으로 들어갔고 철수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죽은 날은 30년 전 민준이를 죽이려 했던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날이었죠. 민준이는 은희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증오도 동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보는 듯한 무덤덤함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은희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그는 자신의 입양한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달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가 선택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선택.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였던 것이죠. 민준이는 현재 6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며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수치의 상징이 아닌 생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제 육체를 파괴하려 했지만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삶에 지친 사람들. 그들은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미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머니를 고발한 뒤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를 계속 고용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는 미란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이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민준이의 재단에서 일하며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죄는 어머니의 것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전체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복수는 때로 정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준이가 진정으로 승리한 이유는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라우마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생존자이자 승리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만들지만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꾸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고 그중 일부는 민준이의 경우보다 더 끔찍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비명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멍든 아이를 보았을 때 집안일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112에 전화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